가만 있어. 이게 무슨 자였죠? 원연자. 쓰는 필순이가 좀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인데 제가 필순이 맞느냐. 우리가 학창 한자 배울 때 필순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요것이요. 요거. 아마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쓰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다시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게 한획이든가요? 이게 한획인가? 네, 한익입니다. 아, 이게 한획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거 한획, 이거 한획.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가? 요것이 맞나요? 마지막 것이 맞나요? 제가 이게 필수를 신경 안 썼거든. 여태 필수를 신경 안 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필수이 어떻게 되는지. 필순이 일본다라고 중국다. 그렇죠. 필순이 근데 그래 맞아 우리 선생님이 그처럼 필수이 딱 하나로만 정해진 게 아니야. 이렇게 쓸 수도 저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둘이고 이게 셋이고 이게 넷이고 이게 다섯이고 이게 여섯이고 이게 일곱이고 이게 여덟이고 이게 아홉이고 이렇게. 예, 우리나라 필수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중국 필수를 찾아보니까 네. 아홉 획은 맞는데 네. 양쪽 선을 먼저 긋네요. 양쪽 선? 예, 지금 마지막 그 끝고 안에 이제 이건 중국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라 위에서 아래로 써라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패턴이 필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아닌 것 같고 중국에서 그런다고 치지만요. 일단은 이 패턴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필수니가 알아봤는데요.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바로 삼수변 오고요. 바로 이 글자인데 요게 모전이라고 글자인데 이것도 모전자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맨 처음 글자가 뭐였죠? 금방도 잊어버렸는데 그 해보고 나서도 잊어버려요. 뭐 있어요? 작을 밑자. 작을 밑자. 요 글자도 작을 밑자고 이거 분석했을 때 이렇게 분석했을 때 이 글자도 작을 밑자라고 했잖아요. 이거 같은 패턴이래 이게. 이것만 모전자인데 고문자에서 막 한자가 상형문자니까 상형에서 우리가 못이라는 게 뭐예요? 연못에 어떤 우리가 못을 갖다가 못과 연못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연못의 연자는 연꽃 연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꽃이 피어 있는 못이 연못이란 말이에요. 기쁘산서 연목 속에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기쁘산서 연못이 있을 수가 없죠. 하여튼 사람들이 그걸 잘못 구분해서 못이 연꽃이 없어도 그냥 연못 흐르는 상황인데 그거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이 못이 뭐냐면은 물이 항상 차 있는 곳이에요. 쉽게 이해하려면 물이 항상 차 있는 건데 늪보다 작아. 물이 항상 차 있는 것이 못 말고 늪도 있는데 늪도 있고 못도 있는데 늪보다 작은 것이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물이 항상 차 있으려면 물이 항상 어디선가 유입이 돼야 돼.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옛날 글자를 보면은 공자를 보고 이렇게 이게 일정한 경계를 두는 뒤에 물이 이렇게 차 있음 갖다 표현했는데 호재로면서요. 호재로면서 못이라는 게 물이 항상 차 있기 위해서는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어디서 유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지면 물이라는 게 오랫동안 더 증발이 되는데 근데 물이 계속 차 있다는 것은 어디서 물이 유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입되는 것과 있고 물이 유입이 계속되면 어떻게 물이 넘쳐. 그러니까 물이 나가는 곳이 있고 그 물의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상태에서 물이 이제 들고 나는 걸 점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요 글자의 고문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물이 들고 나는데 요 형태에서 요 핵이 있고 요 핵
이런 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적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게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여섯, 그다음 일곱, 여덟, 그다음 요거 아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호대에 오면서 물과 관련된 30명이 더 붙여진 거죠. 어렵지 않아요. 못 자체를 표현한 거죠. 못 자체. 못 자체고 박연폭포 뭐할때 쓰는 연자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넣으면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없어요. 이 모든 자가. 요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든 자 설명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무엇이 시자요? 모실자는 두 개의 자수로 나눠지는데 인병과 절사자로 쓰여있네요. 인병과 절사. 인병이냐 사람이 자로 변화된 글자를 알고 있거든요. 그 절사자인데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들 보면은 요 글자뿐만 아니라 떼시자라든지 뭐 시시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 뭐 음이 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시고 이것도 시고 이것도 시고. 근데 이거 음이 사네요. 사실은 이쪽 이것째 본음이 뭐예요? 시죠, 시. 사가 아니라 시예요, 시. 그리고 뜻이 절이 아니고 관청이에요, 관청. 관청. 그 관청 시자예요, 관청 시자. 이 글자가 오늘날 쓰여진 글자를 보면은 오늘날 쓰여진 글자는 흑도자하고 마디촌자가 달라붙어서 쓰인 것 같지만 이 흑도자가 아니에요. 그것의 형태예요. 그것의 형태. 마디촌자는 손에다가 점 찍어서 한 마디 되는 몇 방이 때리는 거에다 점을 찍어가지고 마디를 뜨는데 이 길이다니까 가장 짧은 길이다니 옛날 사람들이 때 이게 길이다니라는 게 옛날에 도량행과 관련돼 있고 법도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법도가 관련된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법도가 행해진 관청을 갖다 표현한 글자예요. 요 글자가 음역 글자예요. 근데 토가 음이 시가 됐어요? 아니에요. 요 글자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거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것은 마디존자가 많은데 이게 뭐냐 이거. 이렇게 표현된 요 글자가. 자, 이거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이거 발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 발. 그래서 요 글자를 정형화시킨 글자가 무슨 자예요? 그대로 정형화시킨 글자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게 뭐 원래 발리자인데 발이 멈춰서 동작과 관련돼서 거치다는 뜻으로 쓰면 거칠리자가 아니라 발리자는 다시 발족된 한번 거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발에서 나온 글자예요. 근데 원래 거치지라고 더 많이 얘기한 것 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옛날 사람들이 정형화정을 거치는데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요 부분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요 부분을 끊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요 부분 끊어서 요거 반드시 표현하고 요거 반드시 표현하고 요것도 반드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그러니까 뭐가 돼요? 흑도자 전체처럼 쓰이거든요. 요것이 변형이 되는데 여기서 끊어가지고 요거 반드시 펼치고 요거 반드시 내려오고 여기 반드시 펼쳐가지고 선비사처럼 쓰이는 글자도 있어. 이 발의 형태 여기서 이렇게 된 형태에서 이게 흑도자에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장이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여기서 이판을 끊어져가지고 심장이 그래서 요 형태가 반드시 되고 요거 반드시 되고 요거 반드시 돼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요 글자가 바로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한자 모르는 사람이 선비의 마음속에 담긴 뜻과 관련된 뜻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인데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이거 흑도자가 아니에요. 이 두 글자가 다 뭐예요? 발과 관련된 거칠자의 변형자예요 지금. 거칠자의 변형자인데 지가 여기서 음역하는 글자 얘기예요. 지가 음역하는 때문에 지음인데 마음속에 담긴 뜻이에요. 우리가 뜻을 뜨는 뜻정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뜻정자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풀을 청자가 정의되면서 이게 마음십자가 바뀐 글자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서 뜻이 된 것처럼 이 자도 마음십자에서 뜻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음십자에서 뜻이 된 것뿐이야. 남은 글자 정의된 거 이건 뭐예요? 사로 쓰이지만 그것 형태있지만 지가 바뀐 글자는 그 지가 그대로 음역 글자예요. 근데 고문자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선비사자로 보거든. 고문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흑도자로 보는 상황이에요. 흑도자가 아니고 발에서 반듯반듯 펼쳐지면서 그 흑도자의 형태처럼 쓰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가 여기서는 그대로 지가 됐지만 여기서는 시가 된 거예요. 지금 시. 요 골자가 이게 손이 이렇게 달라붙다 이렇게 쓰면 다시 음이 지로 들어오잖아. 지. 가질 지자. 시 이게 지와 영향을 받은 글자 다시 지로 들어오잖아요. 음이. 지창금을 때 쓰는.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한데 요거에 흑도자로서는 보이지만은 그게 그칠일자에 변형된 글자로서 지가 시가 되면서 마지촌자가 귀리단위까지 가장 짧은 귀리단위로서 이게 마지촌자가 쓰여지는 것이 도량명 관련되고 도량이 법도에 따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도가 행해지는 관청을 뜻하는 글자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관청시자예요. 저 1급 시험 같은 거 볼 때에 1급 시험 같은 거 볼 때에 이런 어휘들 음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글자들 보면 맡을 사자하고 종복자를 썼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절사니까 사복 사복 종복자예요. 사복 사 이렇게 쓰고 나와. 아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자니까 그리고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나 합격하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책장 보면 이게 틀려 있어. 왜 그래? 이게 시로 써야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때 있던 관청이에요. 관청. 저 왕이 뭔데 궁궐 밖으로 행차를 하면 어떻게 거동을 왕은 행차할 때 거동이 아니고 거둥이라고 그래요. 거동을 하는데 가마 같은 것이 따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마 같은 걸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관청이 바로 사복시예요. 사복시. 사복시. 역사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역사책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사복시에 이 골자를 갖다가 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게 관청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예요. 지금 시. 거들거린 사람들 임금 행차할 때 앞에 개 물러서거라 개 들어서거라 그 거들들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곳이라고 이게. 그런데 왜 관청이 절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관청이 되니까 이게 이 관청인데 중국에 있죠. 중국에는 외국의 사신들이 오면은 외국의 사신들을 갖다가요 다 모아두는 관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간 사신이나 저 후한 때 한나라 때에 뭐 인도에서 오거나 그러면 그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저 누구냐면은 저 스님들 실크로드를 타고 스님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불기만 전파하니까 인도 문화까지도 전파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관청에다 뒀는데 이 인도에서 온 스님들이 자꾸 넘쳐나가지고 이 관청 그 관청이 원래는 홍엿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크다는 뜻의 홍자예요. 실제적으로 중국에 외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묵게 하는 관청이 바로 홍엿이에요. 홍엿이. 이 관청이에요. 관청. 홍엿이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인도에서 식구를 타고 스님들이 워낙 많이 온다면 이게 여기에 다 스님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인도에서 올 때 스님들이 백마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백마를 갖다가 이렇게다가 이렇게 새로운 관청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스님들을 주고 모셨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이 여기서 불경 같은 거 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그래서 중국 최초의 절이 백마사예요. 백마사.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있어. 중국 최초의 절이 백마사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절사하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그래서 절사자 설명을 하면은 이 홍엿이라는 관청과 백마사라는 최초의 절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 관청으로 쓰이다가 새롭게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묵게 하는 그런 관청을 만들고 그 관청이 스님들 주로 묵으면서 그 마치 절처럼 바뀌는 순간에 음도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관청시라고 보다 절사자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시자가 관청 시자가 그대로 음의 역할을 해서 사람 모신다고 해서 시냐 올 때 쓰는
내시할 때 쓰는 모실자가 된 거예요. 자, 모실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앞에서 이거 한 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덧불합자예요. 최초에 저 예전에 수업 드신 분들은 이걸 갈것자하고 그릇명자 같은 글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갖다 해요. 하면서 잘못된 뭐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문자를 갖다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시절에는 고문자를 제대로 못 보니까 갈것자고 그릇명자가 써 있어서 갈것자가 음역하는 글자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글자의 각골문 형태, 소전 형태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덮개를 갖다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덮개. 이게 우리 책에 지금 덮불합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덮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덮다. 오늘날 근데 사람들이 덮불합이라고 많이 하지. 어찌 아니하려고라고 더 많이 얘기죠. 어찌 아니하려. 이제 어찌 아니하려고라고 이제 하는 건 조금 더 다시 설명할 텐데 원래는 덮다라는 뜻이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덮개이고 그릇 속에 음식 같은 걸 담아서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덮개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음식 같은 걸 담아놓고 뚜껑 덮개가 뚜껑 아니요. 이런 뚜껑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뚜껑이 이런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 손잡이 뭐 요걸 갖다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저 병호라는 글자 있잖아요. 병호자 이렇게 써요. 병호자 이렇게 돼. 이것도 병호자 이것도 덮개야. 여기서는 확도자처럼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성사자처럼 이렇게 썼는데 아까 하면서 뭐 절사자하고 그칠자가 이렇게 해요. 아니 뜻자가 이렇게 해요. 아니 왜 그러냐. 여기는 흑도자고 여기는 성사자처럼요. 이게 같은 데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요거 형태하고 요거 형태가 같은 데서 나온 글자. 여기에서. 요 병호자도 마찬가지 이게 덮개 부분이에요. 덮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몸체예요. 그릇의 몸체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덮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여기 튀어나온 게 손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손잡이. 그 부분이 이렇게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거 생겼다. 이거 생겼. 이거예요. 그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그것이 이거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 해, 여기 한 해. 이거 병모자예요. 이게 뚜껑을 제거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화살 같은 거 던져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투호 경계를 뜻해요. 투호. 던질 투자 화살을 갖다가 던지는다. 이거 호에다가 병호자에다가 큰 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덮개처럼 여기도 덮개라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그릇이고 그릇 속에 뭔가 음식이 담겨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릇명을 따로 해놓고 요 부분이 와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형태가 여기 요 형태가 이렇게 와병이 돼 이렇게 됐는데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그게 갈것자처럼 이렇게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복이 글자가 두 번 정복이 된 거예요 지금. 옛날 글자 이게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 속에 음식이 차는데 이 운두 부분 이렇게 운두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것이 한자에서 이렇게 요 글자가 요 글자고 교환 잘 돼. 아니 강할 깜짝 이렇게 아니 비록 숫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강할 깜짝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요 형태가 교환되고 요 형태 교환됐잖아요 지금. 이것도 요 형태가 교환돼 이참 생긴 거 이게 운두 부분 요 형태를 간략하게 하면 요 형태가 되는데 요 형태가 요 형태로 바뀐 거라니까 뚜껑이고 이게
그리고 다시 그림명자를 갖다 밑에다 붙였다니까 지금. 이게 뚜껑으로 지금 덮었다고 해서 덮을 글자인데 이게 호재로 오면서 하불이라는 두 글자의 합음자로 쓰여 있어요. 합음자. 문자가 많지 않은 시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새로운 역할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저 뭐요 반구적이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구한다 이거죠. 잘못된 부분을요. 남을 탓하지 않고요.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한 거예요. 그 논에 나와요. 요게 저를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저런 지어의 합음자가 준말로 쓰일 때 이것도 지금 합음자예요. 지금 지어로 저로 읽지 않고 제로 읽지 않고 저로 읽는 것이 지어의 줄임말로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하불에서 하하고 비읍자가 합쳐진 합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 자기 뜻을 어찌 아니냐 하고를 줄여 쓴 말로 이 글자가 쓰다 보니까 어찌 아니하다 이 뜻을 지니게 되자 자기 뜻은 어떻게 돼? 다시 풀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나요? 네. 자 그런 글자예요. 문자학만 35년 동안 했는데 진짜 최근에는 이제 이 논어 우리 지금 논어 책 쓰고 그러면서 더 이상 자문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옛날 이제 거점 절장보다이 다 됐다고 봐가지고 그 이전까지 잘못된 부분이 해보면 많았거든. 근데 책 쓰고 난 뒤부터는 자 그 다음에 원활론자예요. 두 개의 자소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자 하나는 언덕원자고요. 고원, 초원을 뜻은 언덕원자고 이 원원원자예요. 불감청이 고소원이라 소원을 뜻은 원자예요. 이거 머리열자를 그러죠. 머리열자 부숫자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사람을 바탕해서 머리에 이 이목구를 다 펴는 이한 눈을 대표로 삼아가지고 머리털을 이렇게 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문자. 그 형태에서 이렇게 되고 사람 몸체를 간략하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여기 눈목자죠. 머리털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사람의 몸체예요. 지금 사람의 몸체. 근데 이목구비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 이목구비를 다 표현하지만은 문자는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목구비의 대표가 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눈을 대표로 삼은 거야. 아무리 저 광화문 사거리에 금덩어리 가도 있어. 금덩어리 가서 주소라고 치면은 코가 문제가 있고 귀가 문제가 입이 문제가 있어 또 가서 갖고 올 수 있는 눈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목구비 그러는데 이 이목구비인데 어딘가에 금덩어리 있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귀가 문제가 있어도 가지고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입이 문제가 있어도 가서 갖고 올 수 있다니까요. 비가 문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먹고 살 것이야. 음식. 안 먹으면 좋아 이게. 근데 눈만 문제 없으면 다 갖고 오잖아.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나타낼 때 눈을 대표로 삼은 게 우리가 남면자 이런 글자들 보면 눈목자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남면자 이런 데도. 자 얘기가 되는데 요 글자는 본자가 이 글자예요. 요 글자를 생략했다고 봐야 돼요. 본자를 써놓고 보니까 다시 언덕 한자 오고 무슨 자예요? 샘천자가 붙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소리죠? 그래야 안 그래요? 뭘 그래요? 샘이 물이 계속 나오는데 뭔가 파고 있냐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지. 그거 얘기하려고.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파지 샘을 안 파지. 샘은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샘이 계속 물이 나오면 고이는 부분이 있고 계속 물이 나니까 이것도 밑으로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겠죠? 그 물이 나온 부분, 이건 엉탕하게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물이 고이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펴놓고 물이 흘러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나온 글자가 샘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천자가 여기서 천이 선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일이 된 것처럼 언으로 바뀔 수 있는데 모음이 추가가 돼가지고 원까지 왔다고 보면 돼요. 우의 언 이응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가 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이면서 이게 언더 한자들이에요. 그게 언더 원자들이에요. 이게 언더 원자. 우리가 이렇게 써도 이게 예가 되면서 이게 언더 개자가 되고 이게 방패 간자가 쓰면 안이 되면서 이 글자에서 언덕이 되고 나중에 몇 산자가 다 달라붙어 쓰이고 있지만 뜻은 그래서 다 언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언덕 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이것도 언덕 간자가 들어있죠. 고원, 초원, 개마고원 할 때 쓰는 고원, 초원 할 때 쓰는 글자. 그 원자가 여기서 음역하면서 고개를 머리혈자, 머리를 끄덕여서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원자.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하면서 2교시인가요? 3교시인가요 지금? 아, 저는 3교시에 벌써? 큰일 났네. 난 2교시인 줄 알았네 지금. 그 다음에 글자가 가벼울 겸자예요. 가벼울 겸자 두 개 단어로 이루어졌네요. 자, 수레가 또는 수레차라는 글자죠. 똑같은 뜻인데 왜 음이 두 개냐 이거예요. 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중국의 공식 용어가 삐정하잖아. 북경어를 못 쓰신 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통역이 안 돼요. 통역을 데리고 다녀야 돼. 나이 드신 분들끼리. 저 중국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서로 통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배예요? 남한의 100배예요. 100배. 남한 땅이 100배라고. 100배. 땅이. 우리나라가 이제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사람이 제주도 가면 제주도 본토 사람들이면 본토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된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 중국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서 유명한 분이 혜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래 가운데 감수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감수광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시렵니까 그거잖아요. 감수광, 간수광, 나르트 할래 감수광. 가시난다 혼자 없어요. 그러면 혼자 없어요. 혼자가 혼자 오라는 얘기인 줄 알아. 혼자가 아니잖아요. 뭐죠? 빨리잖아요. 빨리 오세요. 그 얘기요. 혼자 없어요. 혼자가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빨리요. 빨리. 그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보다 100분의 1작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중국은 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다자 같은 경우도 다방에 가서 쌍화차를 먹을 때 다하고 차가 똑같은 뜻이지만 다루도 익히고 차로도 익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역 차이에 의해서 의미 하나가 일치하지 않아서 거로도 익히고 차로 익힌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뭐 구분을 진다고 해서 그거는 인력을 이용해서 뭐 자전거라든지 뭐 또는 뭐 인력거 뭐 이럴 때 이제 그걸 쓰고 이건 자연의 힘이나 또는 동력원이 있을 때 이걸 쓴다고 뭐 하는데 풍차 뭐 이런 것들이요. 자동차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구분을 좀 짓기는 했는데 할 때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고 그래놓고 이제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 차라는 것이 오늘날의 차는 자동차 생각하는데 사람이 편히 타고 다니고 짐을 싣고 다니고 하는 데서 차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춘추전국 시대 이전까지는 차가 이게 수레가 전차로서의 쓰임이 있어요. 전차. 그래서 우리가 초평하고 항우조 유방이 싸우는 거 노래하신 장기판에서 차포 떼고 든다고 할 때 그 차가 전차의 전차 병거 달리 얘기하면 병거가 되고 이 병거가 여러 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알지 천자의 나라는 만성제국, 제국의 나라는 천성제국 그런데 만성이 뭐예요? 네 마리 끄는 승이 네 마리 끄는 소리 한 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만 대가 나가는 거야. 그 4만 마리 동원이 되겠죠. 뭐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쭉 이어서 나간다서 무리배자. 무리배자에 수레가자가 달라서 무리를 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이 움직이니까. 또는 뭐예요? 이을연자. 쭉 이어서 간다면 오늘날 탱크 생각하면 돼. 탱크. 전차가 오늘날 탱크 아니에요. 그 전차전을 벌이는 전차전이 문제가 뭐냐면요. 방향 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진을 뚫고 가는데 적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양쪽으로 흩어지면은 그냥 뻘쭘하게 그냥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거야. 적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서 해주는 게 오는 데 문제가 있어 이게. 빨리 해주는 동작이 반대로 돌릴 수도 없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차전이 전국시대로 오면서 기마전으로 바뀌어. 기마전. 직접 말을 타고 유목민들처럼 말을 타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화획에 관련돼서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수레가 되고 짐을 싣는 수레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그게. 어쨌든 간에 예, 바로 그런 수레인데 이게 가볍게 전차가 빨라야 전차의 생명력은 어디 있냐면은 빨라야 돼. 빨라야 되는데 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거우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가벼운 거야. 지금 가벼울게. 그러면서 요걸 짜기 위해서 뜻이 이러는데 이걸 지하수경이라고 하거든요. 지하수경인데 왜 지하수경이냐? 산골에 대해서 이걸 땅 밑으로 흐르는 물로 풀이를 했어. 냇물로 풀이했어. 요걸자의 소년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걸 갖다가 내천자로 본 거야. 요 형태를 내천자로 본 거야. 그 소전에도 한일자가 있는데 한일자는 땅이다 그렇게 풀이를 했단 말이야. 땅이다. 땅 밑에 흐르는 물. 설문의자에서 그래서 이게 땅 밑으로 흐르는 물 관련돼서 지하수라는 뜻을 얻게 되면서 지하수경이 했는데 이게 이제 설문의자 피가 잘못이야. 그럼 뭐예요? 이게 소전에서는 이게 떨어져 있지만 이 붙어 있어. 그 이전에 금문 같은 데는 이렇게 붙어 있고 뭐 네 개로 돼 있고 또는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선에 붙어 있어. 이게 뭐냐면은 배틀에 걸쳐진 날실이야. 날실. 여기에 사람 형태로도 표현이 돼. 밑에 이게 사람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2차자로도 써먹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날경자가 돼야 돼요. 날경자. 그렇죠. 이게 날줄이요. 배틀 걸쳐있는 날줄. 날경자가 되는데 살면서 잘못 풀이한 거예요. 그래놓고 날경자는 실사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오늘날 쓰고 있는데 원래 이 글자의 본자예요. 사실은 이게 지하수경자가 아니고. 근데 옛날부터 설문의자에 입각해가지고 지하수경이 오세요. 오늘날도 어쩔 수 없이 지하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 선생님이 현장에서 교육할 때는 날경자의 본자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배틀 걸쳐 있는 날씨요. 날씨. 자, 그 날경자라고 할 걸 설문의자의 잘못된 풀이에서 오늘날 지하수경인데 이 지하수경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이 이번 많아요. 이번 많은데 그게 이제 아까 하면서 반쪽 길, 사거리 반쪽 길 관련된 이렇게 쓰면 지름길 경자예요. 지름길 경자가 어디에 쓰여요? 첩경할 때 쓰는 글자죠? 지름길이 적어도 스카이라는 용어를 들어서 얘기해서 잘못인데 적어도 스카이 정도 이런데 가려면은 어휘력이 풍부해야 되고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들은 지름길을 한자로 그러니까 첩경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애들이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어휘력이 풍부해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말을 잘 알아듣고 선생님 말 잘 알아들으니까 성적이 좋은 거야.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의익이 부족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반경, 구경, 뭐 반경 몇 센치, 구경 몇 센치 할 때 쓰는 지름길자예요. 행볼유경, 행볼유경. 행할 때는 지름길로 말념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소나 다니는 길이거든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이 아니야 이게. 원래 이 지름길이 원래는 마소가 다니는 지름길이야 이게 원래.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 사람이 다니는 지름길 했자 지름길 했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행불유경에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굳이. 예. 그 다음에 목경자예요. 목경자. 목이 막바로 머리 밑에 있어. 경원경인데 머리 막바로 있으니까 머리 열자를 붙여서 목경자라고 해요. 목경자. 문경지교.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 경동맥. 할 때 쓰는 경자예요. 우리가 저 돼지에도 돼지 목살이 있어. 돼지 목살을 갖다가 목경자를 써. 이게 목경자는 뒷목을 말하는 거이고 이 목경자는 앞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목과 앞목을 합친 목이 바로 항경이야. 항경. 항경인데 돼지 목살을 갖다가 항경살에다가 항정살 그러잖아요. 항정살이 항경살에서 온 항경살에서 온 말이에요. 항경. 죄송합니다. 여기 2시에 강의가 있거든요. 예, 5분 있다 끝날 거예요. 2시에? 보시면 아니 시간이 아니 지금 1시간이나 남았는데 그 다음에 줄기경자예요. 줄기경자. 좀 참으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다니까. 이게 근경, 구경, 음경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포경수설 뭐 할 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병들역자가 달라붙으면은 경원경인데 병들역자, 병관인데 경련이 일어난다 할 때 쓰는 경자예요. 몸에서 경련이 일어난다. 힘줄 당길 경자. 힘줄 당길 경자. 그 다음에 굳셀경자예요. 완력을 갖다가 쓰면서 굳세게 버티는 거죠. 저 어디 쓰이냐면은 저 강경하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뭐 할 때 쓰는 경자가 바로 있죠.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할 때 쓰는 굳셀경자. 또는 물리름 경자예요. 물리름 경자. 경운경인데 30m가 물리름 경자인데 중국에 이렇게 중국이란 땅터가 이렇게 있을 때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황하에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어요. 이게 위수예요. 이게 위수고 그게 또 지류가 하는데 이게 경수예요. 경수. 그 경수에 관련돼 있어요. 경수. 이 경수하고 위수가 이제 하나는 탁구고 하나는 흐려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합쳐지면은 물이 혼합이 안 되고 하나는 맑게 흐르고 하나는 흐리게 흘려. 그래서 맑은 것은 좋은 것, 흐린 것은 나쁜 것. 좋고 나쁨을 분명히 구별하는 걸 경위 바른 거야. 경위 바르다 할 때 쓰는 경자. 경수는 바로 이 글자죠. 경수를 나타내는 글자는. 경수 그리고 위수는 바로 위수예요. 지금 경수를 이거 썼구나. 위수를 이게 강태국이 고든 낚시반을 했다는 위수. 그래서 거기서 옳고 그분 이걸 갖다가 분명히 하는 게 경위 바르다예요. 경위.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한자 제대로 하는 사람 경우 바르대. 저 사람 경우 바르네. 근데 경우 바르네 그랬는데 경우 바르다는 말은 없어요. 경위 바른 거예요. 경위 바른 거. 경위 바르다 할 때 쓰는 위자 이 경자라고 얘기해요. 경자. 그다음 정강이 경자예요. 육달을 달라붙어가지고 정강이 경골. 근데 여기도 이 지하수 경자가 몇 그래요. 소리 가볍다. 가별경. 그 다음에 물이름경, 날경, 뭐 지름길경, 목경, 딱 힘줄 당길경, 굳셀경, 줄기경. 그 다음에 정강이경 뭐 이런 식의 글자에서 음역하는
지하수 경자인데 지하수 경자는 원래는 날경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벼울 경자까지 했는데요.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못 나갔네요. 사실은 진도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 글자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